개미들 말로만 맨날 돈 없다 하더니 다 순 뻥이었잖아. 오늘 같은 급락장에도 무려 1조 3천억이나 사들였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끝없이 나오는 거야?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개는 대충 알겠는데 이 뒤에 있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지? 코스피, 코스닥은 알겠는데 선물, 콜, 풋 이렇게 써있는 것들은 또 뭐야?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실 수 없다면 순매매 지표를 통한 수급 분석의 기초가 전혀 잡혀 계시지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순매매 지표의 기본 개념을 전혀 모르고 엉터리 수급 분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순매매 지표의 정확한 이해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 엉터리 수급 분석에서 벗어나 수급 분석의 완벽한 기초 개념을 가지고 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순매매 지표 30분 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토요 강좌 시간에 함께 배워볼 지표는 바로 순매매 지표입니다. 장마감하고 나서 아나운서들이 오늘장에 외국인이 얼마를 샀습니다, 기관이 얼마를 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순매매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에서 순매매 지표를 통한 수급 분석을 어떻게 해야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내용은 순매매 지표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HTS 화면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 하면서 순매수 얼마, 순매도 얼마 이렇게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특정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량 혹은 거래 대금을 매매 주체별, 매매 주체를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서 총 매수 금액에서 총 매도 금액을 뺀 것으로 계산을 한 게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매도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이 되죠. 매수를 한 거에서 매도한 걸 빼면은 정확하게 이 순매수 수치가 딱 나오게 되게 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샀고 얼마를 팔았는지를 확인해서 매수에서 매도를 빼게 되면은 그 수치만큼이 순매수에 찍히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 지표가 하루짜리 지표이다 하면은 오늘 당일에 개인들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순매수를 보였는지를 이렇게 숫자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순매매 지표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그럼 이 순매매 지표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매매 지표의 정확한 이해와 계산 방식서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화면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HTS 화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구분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은 이 바깥에 음영 색깔을 보게 되면은 밝게 색칠이 되어져 있는데 금융투자서부터 사모펀드까지는 어둡게 색칠이 되어져 있고 기타 법인은 또 밝게 색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겉에 밝게 색칠이 되어져 있는 부분만 A, B, C, D로 분류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합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0이 나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하게 되면은 완벽한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돼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0이 왜 안 나오냐면은 이게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이 증권사 HTS가 각각의 이제 분류 방법대로 세팅을 해서 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매수 집계치가 다소 상이하게 나와요. 특히나 최근에 연기금의 분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연기금 등으로 바뀌게 되면서 국가, 지자체랑 연기금이 합쳐서 집계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정확한 0이 안 떨어지게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0에 수렴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매매 지표에 해당되는 각각 주체의 합을 더해보게 되면 빵이 나온다는 사실, 이거조차도 모르시면서 수급 분석을 하겠다고 하면서 순매매 지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순매매 값은 다 더하게 되게 되면 결국 제로섬 0이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둡게 음영 처리가 되어져 있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등 그리고 국가, 지자체, 사모펀드까지 요거를 다 더하시게 되게 되면은 기간 개라고 써있는 이 A 값에 해당되는 순매매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금융투자서부터 요 사모펀드까지는 기관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기관에 해당되는 순매매 수급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등 사모펀드 이렇게 쪼개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개놓은 걸 다 합치면은 기관의 합계값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관계 A는 요거를 다 더한 수치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 금융투자서부터 사모펀드가 기관에 속하는 애들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각각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와져 있는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그리고 선물, 투자 자문사의 고유 자산이 집계가 되는 곳입니다. 증권사나 선물 회사나 투자 자문사나 이런 회사들도 투자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 귀속되어져 있는 고유 자산을 운용한 값이 순매매 지표에 집계가 될 때 바로 이 금융투자의 집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험사예요.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유치해놓은 자금이 있죠. 이것을 투자로 활용을 할 때 주식시장에서 뭘 사고 팔고 한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은행에 예치된 예치금이 있죠. 은행의 예치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됐을 때 찍히는 순매매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기금, 그게 주식시장에서 운용이 되었을 때 순매매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딱 뭐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투신 이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신은 투자 신탁의 줄인 말이고 쉽게 생각해서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운용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맨 뒤에 있는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뭐냐? 펀드는 펀드인데 공모 방식의 펀드가 아니라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람들이 사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사적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기타. 기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는 금융회사, 예를 들면은 종금사라든지, 그리고 금융지주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가 이게 모회사가 딱 있죠. 거기서 운용을 하게 되었을 때 금융지주사로 찍히게 되는 거고, 기타 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금융기관들도 자체에 예치가 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 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B에서부터 I까지가 다 합쳐진 것이 결국 기관계 총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가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체킹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 폼입니다. 여기까지 기본기가 잡히셨으면 이젠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순매매라고 했었을 때 그 순, 영어에서 이제 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매매의 순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개인, 기관, 외국인 순매매값 다 합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제로썸이에요. 제로썸. 전부 다 더하면 제로가 나온다. 결국 순매수 합계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값으로 나타내 주는 게 순매매값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누군가의 매수는 누군가의 매도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6만 원에서 사고 싶다 해서 6만 원 했다가 매수 호가를 딱 걸어놨는데, 누군가가 나는 6만 원에 이거 팔고 싶었었는데 잘 됐다, 나랑 이거 거래하자 라고 하면서 매도자가 등장을 해야지 체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만남이에요. 그쵸? 그래야 체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근마켓 가가지고 내가 물건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와야지 직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식도. 그래서 누군가가 사면은 이 사람은 매수를 하게 되고 여기는 팔게 되죠. 그럼 여기는 갖고 있는 주식을 청산하게 되면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개인이 샀다, 그럼 외국인은 팔게 되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개인하고 외국인이 1대1로 만났다. 그러면은 개인은 팔았어. 그럼 외국인은 사는 거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더해 그럼 제로. 이해되시나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투자 주체를 분류를 시켜놓고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개인 집단, 개인들 한 뭉퉁이 다 모여 네 묶음 하나로 딱 묶어서 니네는 개인이라고 명명할게. 그리고 외국인 거래 다 모여 니네는 외국인 집단, 이거는 외국인이라고 명명을 하고 기관도 딱 모여 한 다음에 기관 집단을 하나로 세팅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누군가는 살 거고, 그쵸? 예, 누군가는 팔겠죠? 그들이 만나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매수는 누군가의 매도가 되고 누군가의 매도는 누군가의 매수가 되니까 이걸 결국 다 합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빵이 나온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쫙쫙 쪼개놨죠.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누가 순매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오늘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다 라는 겁니다. 사는 쪽에 더 무게를 뒀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어느 쪽은 순매도가 나왔다. 뭐 외국인은 순매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순매도 우위를 저만 하루를 보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집계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매매 값을 결국 다 더하게 되면은 제로섬, 빵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즉 매수 우위를 점한 주체는 순매수로 빨갛게 집계가 되는 거고 매도 우위를 점한 주체는 순매도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도 뭔가 아리송하실 거예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할 겁니다. 그럴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무식하게 배우는 방법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갖다 놓고 이를 가지고 순매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무식하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은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한 화면이 다음 화면입니다. 자, 볼게요. 자, 순매매 지표는 투자 주체별 상대적인 수치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분류를 해놓고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사례를 볼게요. 자,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100억의 거래 대금이 찍힌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의 거래 대금 속에 매매 비중이 개인 투자자가 80%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00억의 거래 대금 중에 80억에 해당되는 수치는 개인이 주도를 한 거예요. 왜? 개인 하나의 세트로 묶어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이 이 중에 15억 정도,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이 중에 전체에서 5%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즉 100억의 거래 대금 속에 5억에 해당되는 비중만큼만 매매에 관여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도 어떻게 한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을 균등 비율로 환산을 해서 순매매 지표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묶어서 개인 80%, 80억에 해당되는 자금이지만 이거 하나로 다 묶어. 그리고 너 한 명으로 취급할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 15억에 해당되는 15% 자금 다 묶어. 니네는 외국인이지. 그럼 너도 하나로 한 명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관에 해당되는 거 5%, 5억. 이것도 묶어. 그리고 니네는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할게. 한 다음에 하나로 세팅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이 서로 매매 비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3명이서 거래를 하는 것 같은, 개인, 외국인, 기관 셋이서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식의 형태가 구현이 되게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개인 투자자 철수 한 명과 외국인 투자자 마이크 한 명과 기관 투자자의 뭐 리더 투자증권이라고 할게요. 여기 하나 이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철수는 만약에 80억 순매수를 했다. 그러면 마이크하고 리더는 둘이 합쳐서 80억의 순매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게 되는 게 순매매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생깁니다. 이 투자 비중이 이렇게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도 이게 각각 하나의 주체가 거래를 한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거죠. 즉 마치 셋이서 만나가지고 철수 너 얼마 살 거니? 마이크 너 얼마나 팔 거니? 너 리더 너는 얼마나 팔 거니? 하면서 주식 거래를 한 것처럼 표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되는 현상이 생겨요. 아까 전에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거, 개인은 계속 산다. 시장이 맨날 떨어지는데 어디서 돈이 나는지 이걸 계속 사고 앉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이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원리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국내에 등록되어져 있는 외국계 증권사 계좌에서 운영된 순매매의 집계치입니다. 국내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외국계 증권사, 뭐 JP모건이네, 뭐 골드만삭스네, 이런 증권사들 있잖아요. 그 외국계 증권사의 거래 계좌가 국내에 이제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꽂히는 수치가 순매매 값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즉 외국인 투자자가 샀다 그러면은 너 외국인 누구니? 너 어디 사는 누구니? 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마이크니? 이거를 확인해서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증권 거래 계좌에 꽂힌 돈에 의해서 거래가 형성된다 하게 되면 이거를 외국인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네 이런 이야기가 무슨 뭐 영화 작전 막 이런 데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정하고 수급을 왜곡하자면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어요. 외국계 증권 거래 계좌를 통해서 국내 원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게 마치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100% 하기가 어려워요.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수급 지표를 볼 때 뭐 외국인이 샀다 하게 되면 이건 뭐 그쵸? 주가가 개박살 나도 언젠가는 오르는 종목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궁금증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됩니다. 요 질문 다시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를 1조씩 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도 순매도가 1조가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도 순매도가 1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개인 쪽에서 개인 투자자 쪽에서의 순매매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오죠? 바로 제로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로섬. 기관과 외국인이 1조씩 팔았으면은 개인은 그치 2조를 샀다라고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HTS 상에서 순매매 지표를 딱 켜놓고 보게 되면은 야, 이 개인 투자들 오늘 또 샀네. 2조나 샀네. 돈이 돼서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들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돈이 있어서 줍줍을 한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즉 과연 이 순매매 지표 값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부유해서 돈이 정말 많아서 남아 도는 게 돈이어서 겁대가리 없이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주식을 마구마구 쓸어 담았다는 의미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absolutely no입니다. no.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곡해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투자 주체별 상대적인 강도입니다. 왜? 채로서 어느 한쪽이 강력한 순매수가 찍히게 되면은 다른 한쪽은 반드시 강력한 순매도가 찍힐 수밖에 없도록 계산하는 방식이 순매매 값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쪼개놓고 결국 다 더하면은 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상대적인 지표값이니까. 근데 보통 외국인이 얼마를 샀다 하면은 외국인이 진짜 뭐 5조를 들고 와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가지고 주식을 샀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값에 해당되는 거지 절대값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 그리고 이걸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1대1대1로 쪼개놓다 보니까 마치 외국인이면 모든 외국인이 다 매수를 하고 개인이면 모든 개인이 다 순매도를 하고 이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매매 지표는 오류가 많고 함정이 많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엄청 무게 있게 볼 수 있는 지표값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순매매 지표를 써먹어야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면은 이 파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순매매 지표 해석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와 반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같이 확인해 볼 종목은 바로 보성파워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보성파워텍의 2015년서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월봉상 차트이고요. 당시에 급등 이력이 한번 확인이 되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19대 대선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어요. 당시에 여당 후보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등판을 한다고 했었을 때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14,000원 정점을 치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졌었을 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예, 이 윗골이 달렸을 때. 자, 이 윗골이 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14,000원을 찍고 주가가 윗꼬리를 달면서 9,000원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중에 주가가 작살이 나는데 외국인이 막 들어와서 이걸 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개미털기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실화입니다. 2017년도 5월이 대선인데 지금 대선까지 가려면 시간이 거의 1년 남았는데 벌써 정점을 치고 이게 떨어지겠느냐고. 말도 안 된다. 지금 이거 급락시키는 거 개미들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당하면 안 된다. 외국인은 봐라. 이게 사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한 다음에 더 사도 된다. 혹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여론이 막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급등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더 환장을 하는 거죠. 왜? 이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었을 때 당시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됐었었는데 12,000원에서 여기까지 밀렸으나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가 설마 12,000원에서부터 이거 15,000원까지 여기까지만 먹으려고 하는 거였겠냐. 여기서 이제 앞으로 2배 더 가는 거다 하면서 빨리 늦기 전에 더 사라. 막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 다음에 갑자기 반기문 당시 대선 후보가 갑자기 나는 이제 더 이상 대선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빡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가 급락을 팡 터트리면서 5,000원까지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막 내려갔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 이거 외국인 이거 순매수 이거 뭐냐? 이 뭐긴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대가리가 없는 순매매 지표입니다. 이런 게.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이 대선 정치 테마주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마이크가 갑자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될 거니까 He will be a president in Korea. I love 반기문 한 다음에 보성 파워텍 매수, 가자 이거 하면서 사겠냐고요. 이렇게 들어오겠냐고 외국인이 정치 테마주를 사겠다고. 2017년도 7월까지 대선이 남아져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하면서 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마이크가 갑자기 주식 우리나라 보성 파워텍을 사러 들어오는 이 현상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빨갛게 불이 팍 들어와져 있는 건 이건 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순매매 지표는 뭐다?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은 실제로 자세히 뜯어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매매 비중이 있어요. 매매 비중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개인 쪽 보이시나요? 화면이 너무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걸 캡처를 해서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보이시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 93, 86, 85, 89, 90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거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여하는 비중은 기껏 해봤자 많아봤자 16%, 적으면 5%, 9%, 10%, 14%, 13% 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매매 비중이 차이가 나도 마치 철수, 마이크, 리더 투자증권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게 순매매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개인들이 주포예요. 왜냐하면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럼 이 주포 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개인들에서 순매도가 빵 찍히겠죠.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기관은 관여를 안 해. 기관은 없어. 그러면은 외국인밖에 없잖아요. 개인 쪽에서 주포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물량이 털리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제로 썸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매 지표에서 빨간색 불이 빵 튀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개인들이 주포 세력으로 있는 정치 테마주 보성 파워텍에서 주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외국인의 불이 들어온 건데 이때 개미 털기 할 때 싸게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분위기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거를 잘못하다가 많은 재산을 탕진하신 개인 투자분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만큼 순매매 지표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사례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순매매 관련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계신 종목의 거래 비중을 살펴본 다음에 누가 실제 주포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지 한번 봐보시고 그게 만약에 개인 중심이라면 이거는 외국인 기관 수급에 관여가 없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라는 걸 왜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외국인 기관 쪽에서 불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요. 개인들이 끌어올린 종목인데 이 개인 형아들이 나가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쵸, 주포 세력의 이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외국인이 들어왔다, 기관 형아가 들어왔다 하면은 좋은 거라고 해석하는 그런 노예 같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 설정 가셔서 외국인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요 밑에 외국인 보유 비율이라는 게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외국인 보유 비율. 이걸 하나 세팅을 해놔 볼게요. 요 외국인 그래프 위에다가. 자, 그럼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확대를 좀 해드리면, 자, 오른쪽에 숫자 보이실 겁니다. 몇이라고 찍혀져 있죠? 이 그래프가 최고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여기 숫자 5가 찍혀 있고, 그래프가 많이 내려갈 때는 여기 1.5가 찍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다? 외국인 보유 비율이다. 즉,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의 외국인 투자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몇 프로다? 많아봤자 5%, 적게는 1.5%. 그럼 이거 제외하고 기관은 없어요. 기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아까 했었었죠? 기관은 관여하지 않아.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5%의 반대편, 95%, 1.5%의 반대편, 98.5%. 이게 다 뭐다? 개인이다, 개인. 종목이 애초에 중소형 잡주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을 가지고 기관이 들어왔는지 외국인이 들어왔는지를 왜 계산기를 두들기고 앉아 있냐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걸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어떻게 돼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캡처를 해서 확대를 해 드릴게요. 수치가 보이시죠? 뭐라고 돼 있죠? 50, 51, 52.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50%가 넘어갑니다. 절반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떠난다. 그러면은 쫄아야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상위 우량주들,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을 보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미떼기라고는 전혀 없는 중소형 잡주를 가지고서는 외국인이 들어왔냐 기관을 들어오고 있냐 하고 있는 것은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시간 동안 쭉 자빠졌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스탑하게 되니까는 스테이블하게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1월 달하고 이번 2월 달에 바로 여기죠. 요 시간 동안 외국인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줍줍을 하고 있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순매매 지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순매매 지표는 상대적인 강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거래 대금이 높은지 낮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순매매 지표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높은 거래 대금과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21년도 1월 달 당시 96,800원 고점 치고 떨어졌을 때 이때 발생된 거래 대금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전례 없는 규모의 최대 거래 대금입니다. 삼성전자 상장 이래로 이런 거래 대금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 투신, 연기금, 요 맨 밑에는 기관 개예요. 기관 합친 거, 기관 전체 합친 거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순매도 폭이 높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여기 별 표시해드린 거래 대금. 절대적인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가운데 순매도 강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게 찐탱이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얼마 없다. 거래대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급격히 낮아진 상태에서 순매매 값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외국인의 순매도 수치나 지금 외국인 순매수 수치가 금액으로 보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엇비슷하니까는 이때 팔았던 거 지금 다시 사고 있다 하고 있는데 왜 이 위에 있는 거래 대금을 안 보냐 라는 겁니다. 파이가 이거는 몇 억이냐면은 6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게 된 것이고 기관들도 물론 같이 나갔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18조 거래 대금 규모예요. 66조 대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된다고요. 그러는 중에 들어온 순매수 지표 값입니다. 만약에 이 수치랑 이 수치가 설령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이 거래 대금 전체 절대값에 대한 사이즈가 이렇게 급격히 차이가 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거를 결코 같은 값이라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곧버스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곧버스는 개인만 사고 있다. 외국인은 팔고 있다. 개미들이 과연 이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아, 이거 잘못된 전략이다. 라고 폄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번 볼게요. 자, 곧버스 차트의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요 캔들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은 요 외국인이 막 엄청 샀다 하면서 야, 이거 이제 곧버스 이제 뭐 대세 상승 아니냐.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이랬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허당인 거죠. 왜? 일단 1차적으로 거래 대금이 완전히 죽어져 있죠. 예, 신뢰할 수가 없는 거래 대금을 가지고 순매매 지표 값을 보니까는 이게 결코 외국인 투자들이 미친 듯이 곧버스를 사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값은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게를 실어서 판단해 버리게 되면은 이거 그냥 때려 맞는 거죠.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숫자가 또 안 보이시죠? 여기서 한 여기까지만 캡처를 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곧버스 투자 비중은 끽해봤자 많아봤자 6%대 적으면은 1%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 사는 샌프란시스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 증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지네 나라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ETF가 천지 삐까리로 깔리고 널렸습니다. 3배짜리 뭐 5배짜리 다 있어요.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하면 되잖아요. 굳이 ETF로 우회를 할 필요가 없이 파생상품 거래를 직접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지네 나라에서 지네 나라 돈을 가지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천지 삐까리로 열렸는데 굳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와서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환전된 원화를 이거 코드 번호 그 뭐 이름도 어렵게 생긴 거 그거 뭐 입력해가지고 이걸 사고 안 한다고요. 보유 비중이 급격히 낮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여를 안 해. 외국인은 관여를 하지 않는 ETF예요. 즉 개인하고 기관 간의 물량 싸움이 될 뿐이지 외국인은 관여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 관여도 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갑자기 이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막 흥분을 한다든지 혹은 이거 1월 달에 순매도 들어왔다고 하면서 막 흥분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주 잘못된 수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수급 분석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거를 잘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자, 순매매 지표는 상대값이라는 점 별표 100개이죠. 그래서 결국 다 더하면은 제로 썸이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높은 가운데 절대적인 파이가 높은 가운데 상대적인 수치인 순매매 지표가 또 높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의미 부여를 크게 할 수 있는 거지. 거래 대금이 낮아서 전체적인 파이 사이즈가 작은데 그런데 거기서 왜곡되어 있는 순매매 지표가 땅 튀어나온 걸 가지고서는 무게를 실어버리고 수급 분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필자에 망할 망자를 써서 필망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일 거래 비중 수급 분석을 했었던 그 해당 거래일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거래 비중을 통해서 외국인이 많이 관여한 거래였었는지 혹은 뭐 기관이 많이 관여한 거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순매매 값을 확인하셔야지 이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종목별 투자자 비중 애초에 외국인이 주포 세력으로 자리를 깔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인지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가 기껏 해봤자 1%, 2%대 투자 비중을 갖고 있는 중소형 잡주인지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분석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중소형 잡주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수급 분석이라는 것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걸 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개인들이 더 주포적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무당을 경계해라. 이건 왜 제가 써놨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곧버스 사례라든지 그리고 보성파워텍 사례라든지 삼성전자 사례라든지 이것들이 실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석이라고 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익숙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원래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은 제일 높아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모든 거에서 뭐 국룰이지 않습니까? 조금 나 골프 좀 칠 줄 안다, 테니스 좀 칠 줄 안다 하는 사람들이 굳이 뭐 알려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여기저기 가가지고 주접 떱니다. 포핸드는 이렇게 치는 거다, 백핸드는 이렇게 치는 거다, 뭐 스윙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주식도 똑같아요. 식사 자리에서 직장 동료 3명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있으면 3명 중에 1명은 전문가 되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수준 중에 내가 좀 낫다 싶으면은 거기서 뭐 엄청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사야 된다라고 막 어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전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선무당이에요. 수급 분석 속에서는 이런 선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하셔라.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적용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가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선물과 풋옵션 그리고 콜옵션 이거와 관련된 수급 분석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질문이 있어서 요것만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해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물 투자부터 얘기를 해드리면은 수급 도표를 보았을 때 이게 순매매 도표를 보았을 때 이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뭐 이런 거 찍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개인, 여기가 외국인, 여기가 기관인데 보게 되면은 외국인 순매도 우위에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다른 주체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외국인 측면에서만 확인을 해볼게요.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라는 뜻은 선물에서 순매도라는 뜻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선물 투자는 양방향이 다 베팅이 가능한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면은 코스피 200이 오르는 거에 대한 베팅 그리고 코스피 200이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베팅밖에 가능하지 않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 베팅과 하락 베팅이 동일하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겠다. 코스피 200이 올라갈 거에 대한 베팅을 하겠다 하면은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 되겠고 이게 수급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은 순매매 지표로 표현이 되게 되면은 순매수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상승 베팅에 대한 우위, 롱 포지션이 우위를 잡으면서 상대적인 값이 찍히게 된다 하면은 순매수로 표시. 그리고 코스피 200이 하락할 거다라는 베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숏 포지션이 우위가 점해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은 순매도 값으로 확인이 되겠죠. 그럼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된 현황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인과 기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을 높여놓은 상태의 수급을 오늘 당일에 보여줬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물은 주식하고 비슷한 스탠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옵션에서 콜, 풋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면은 콜옵션 매수는 상방에 대한 베팅이고 풋옵션 매수는 하방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는 하방에 대한 베팅이고 풋옵션 매도는 상방에 대한 베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하나를 외우시고 이렇게 세트로 하나를 외우시면 되는데 단순 암기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옵션을 말 그대로 내가 베팅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나 이제 그만해 하면서 청산 그만할 수가 있어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나 그만할게. 근데 오르면은
계속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베팅을 해서 콜옵션을 샀다.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쭉 홀딩하면서 이어가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나 이제 그만.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옵션을 가지고 있다가 옵션을 딱 행사하면서 오케이, 나 여기서 멈출게가 가능한 파생 상품이 바로 옵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짝대기를 그려서 설명해 드리면은, 처음에 지수가 상승할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싶어서 콜옵션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는 거에 대한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을 치르면서 콜이라는 옵션을 사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다, 올라갔다, 그럼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익을 쫙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은 옵션을 행사해서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게임 그만할래 하면서 아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페널티냐? 이 콜옵션을 사는데 생긴 비용이 있죠. 그 비용만큼을만 날리면 돼요. 콜옵션을 산 비용만큼만 날리고 게임을 중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콜옵션 사는데 걸린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오른다, 올라서 수익이 나는데 얼만큼 올라야지 똔똔이 되느냐? 콜옵션을 사는데 생긴 비용 있죠. 콜옵션을 샀었을 때 생긴 비용만큼 올라서 수익이 나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을 사는데 생긴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여기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수익은 순수익이 되는 거죠. 콜옵션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콜 매수 전략입니다. 그럼 콜 매도는 뭐냐?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누군가가 시장의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고 싶어서 콜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콜을 파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나는 안 올라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저거 지금 시장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하는 저거 내가 봤을 때는 호갱인 것 같은데 쟤한테 콜을 한번 팔아볼까 하면서 너 이거 살래? 했었을 때 콜을 갖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웬걸 완전 개꿀이네. 왜? 올라가면은 수익 나고 떨어지면은 콜 비용만 내고 그만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 살래 하면서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콜을 판 사람은 이 사람이 비용을 줬잖아요. 콜 매수자가 콜을 산 거에 대한 비용을 일로 주겠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시장이 진짜 안 올라갔어. 그럼 이게 수익인 겁니다. 근데 시장이 진짜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내가 받은 비용, 콜을 팔아서 받은 비용을 상회하는 만큼 시장이 올라가 버려서 손실이 난다 하면은 여기는 이제 손실이 쭉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파생상품 시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래가 깔끔해요. 완전한 제로섬입니다. 선물은 상승 방향 배팅한 사람이 하방 배팅한 사람하고 완전 스위칭 되는 거고, 콜은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완전히 전략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잘 되면은 얘가 손실이 나고 얘가 잘 되면은 얘가 손실이 나겠죠. 투자의 판때기가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딱딱 꽂히는 게 파생상품 시장인 거고, 주식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고점에다 물릴 것이고 누군가는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저점에서 손절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저점에서 살 거니까. 근데 그 격차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되는 게 주식시장인 거고, 그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는 파생상품 시장인 거고, 결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투자의 판때기는 카지노 도박판하고 다를 게 없다. 호구 떼기 앉혀놓고 털어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 선무당한테 물려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가세요. 풋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풋은 뭐냐? 이 반대 방향이 반대 방향. 풋 매수, 풋 매도. 풋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베팅입니다. 내가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수익이 나는데 만약에 내 생각과 달리 올라간다. 그러면 손실이 제한되게 나고 싶다. 하게 되면은 풋을 사서 옵션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진짜 떨어진다 하면은 수익을 즐기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생각과 달리 올라가 버린다 하면은 내가 풋을 사는데 생긴 비용이 있죠. 그 생긴 비용만큼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익분기점이 넘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아요. 풋을 사는데 발생된 이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만큼 시장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이쪽으로 가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풋 매도는 뭐냐? 똑같아요. 시장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시장이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풋을 파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아유 저 비관론자 새끼 저 새끼한테 풋을 팔아서 한번 수익을 봐야겠다 하면서 야 너 시장 하락 베팅하고 싶다며 나 풋옵션 있는데 내 거 살래? 오케이 너 줘 하면은 거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풋을 매수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풋을 산 거에 대한 비용을 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안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풋을 팔아낸 비용만큼이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와 달리 시장이 개작살이 나버렸다. 그러면은 이 손실을 다 때려 맞는 거죠. 거꾸로 풋을 산 사람은 수익을 다 때려 맞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콜과 풋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금융 상품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옛날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른손을 들어라. 오른손을 든 다음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오른손을 들어라. 그럼 그게 콜 매수. 이렇게 하면은 콜 매수.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내려라. 이렇게 내리면은 그거는 콜 매도. 그래서 오른손은 콜이다. 올리면은 매수, 내리면은 매도. 그리고 풋은 왼손이다. 오른손은 콜, 왼손은 풋. 올리면 매수, 내리면 매도.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전략이 뭘 뜻하는 거다? 콜 매수는 상방, 콜 매도는 하방, 풋 매수는 하방, 풋 매도는 상방. 그래서 어느 한쪽에 우위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 주체가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은 외국인만 볼게요. 외국인이 여기 가운데죠. 콜은 매도네, 콜 매도, 콜 매도, 하방. 풋은 매수네, 풋 매수에 빨간색 불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풋 매수는 하방. 아까 저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집계한 요날 당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하방에 대한 무게를 올려놓고 그날 당일의 수급을 종료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순매매 지표에서 보여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싹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순매매 지표까지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 다시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매매 지표는 상대값이다. 제로섬, 그쵸? 거래 대금이 높은 가운데 순매매 지표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거래 비중, 종목별 투자 비중, 이것을 확인하시고 의미 있는 지표인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선무당을 경계하셔야 된다. 특히나 수급 관련된 분석은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순매매 지표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아요. 코스피 시총 상위 200위권에 해당되는 우량주들을 분석할 때나 비중 있게 좀 볼 수 있고, 거래 대금이 높은 특수한 상황에서나 의미 있게 볼 수 있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무게를 두고 판단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뭐 6조 원대 순매수를 했다 라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결코 무게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는 새로운 강의를 가지고 토요 강좌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참여 또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배우고 싶은 내용도 있으시면은 아래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가장 좀 함께 공유해 볼 만한 자료 있으면은 올려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번 또 같이 강의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새로운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